안녕하세요. 권하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윤선도 시인의 만흥이라는 시조를 살펴보고 뒤에 시조 4편 학습활동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9쪽의 만흥이라는 시조입니다. 자, 만흥. 가득 찰 만에 흥겨울 흥을 씁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시조는 마음속에 가득 찬 흥을 노래하는 그런 시조예요. 그렇다면 이 화자의 마음속에 흥을 가득 차게 한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1수예요. 산수간 바회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산과 물 사이에 바위입니다. 바위 아래 띠집. 띠집은 뭐냐면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초가집을 짓는데요. 자, 산과 물. 우리 보통 산과 물을 뭐라고 하냐면 자연이라고 합니다. 자연. 자연 속에 산과 물이 있죠. 산과 물이 있는 곳에 그 자연 속에 바위 아래 초가집을 짓는데요. 초가집, 기와집과 비교했을 때 귀족들이 사는 그런 곳일까요? 아니면 평범한 백성들이 사는 그런 곳일까요? 네, 맞아요. 평범한 백성들이 사는 그런 공간입니다. 즉, 초가집은요, 이 백성들의 소박한 생활을 사치스러운 생활과 대비되는 소박한 생활을 의미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연 속에서 소박한 생활을 내가 즐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 소박한 생활에 대해서 누가 웃냐면요. 뭘 모르는 놈들이 웃어요. 얘들은 뭘 모르는 걸까요? 이 소박한 생활에 즐거움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자연 속 소박한 생활의 가치를 몰라요. 그럼 얘들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냐? 세속적 가치를 추구해요. 뭔가 사치스러운 것, 더 출세하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도시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뭘 모르는 놈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여기 내 분, 그 다음에 내 분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건 분수, 내 분수예요. 내 분수. 내 분수에 맞는 것은 무엇이냐? 어리고 하얌의 뜻이 라는 겁니다. 자, 어리다는 건 옛날 말로 어리석다 라는 뜻이에요. 하얌도 마찬가지죠. 시골에서 지내 온갖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다는 거야. 누가? 내가. 자, 내가 진짜 어리석다고 말하고 싶은 걸까요? 나는 나를 어리석다고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것은 이 모른 놈들이 보는, 어리고 하얌은 이 모른 놈들이 보는 화자의 모습이에요. 야, 출세해야지. 돈 더 많이 벌어야지. 왜 자연으로 들어가? 이 어리석은 놈이라고 얘기하는 모른 놈들이 보는 화자의 모습이 바로 어리석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소박한 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자신에 대한 겸손한 표현. 자신을 낮춰서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자연 속에서 어리석게 소박한 생활이나 할래. 이게 내 분수인가 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좀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살면서 내가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지만 언제나 겸손한 것이 이기는 거예요. 이 화자, 이 시인은 겸손한 것이 곧 이기는 거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 모르는 사람들이야 얘기하면서도 아우 나는 이 정도로 사는 게 내 분수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겸손하게 표현하면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얘네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출세할 수는 있지만 뭔가 한편으로는 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1년에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내 분수에 맞는 삶은 바로 자연 속에서 소박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제1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2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춰 먹은 후에 바횟끝 물가에 슬카지 논이노라. 보리밥 풋나물, 보리밥과 풋나물. 고기와 비교했을 때 보리밥과 풋나물은 상대적으로 자연에서 먹는 음식일까요? 도시에서 먹는 음식일까요? 보통 보리밥과 풋나물은 자연에서 나는 별로 비싸지 않은 그런 소박한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소박한 생활을 의미하는 그런 시어가 되겠습니다. 보리밥과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그 다음에 뭐하냐? 바회끝 물가. 이게 뭐냐면 바위끝 물가라는 뜻이에요. 바위끝 물가.
바위 끝에 물가에서 슬커하지. 이거는 실컷이라는 뜻. 실컷 논이 놀아. 뭐 도시 같은 데는 놀 게 엄청 많죠. 뭐 이 당시에는 뭘 주로 했을까? 화투를 쳤을라나? 아무튼 뭔가 다양한 오락거리가 있었겠죠. 하지만 얘는 뭐 하고 놀아? 바위 끝 물가에서 물장난하고 놀아. 엄청나게 소박한 생활이죠. 이것만으로도 나는 족하다라는 거예요. 만족한다.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불알 줄이 이시랴. 요거는 불알은 부러워할.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이게 뭐냐면 그 나머지 다른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이시랴 라는 건데요. 그 나머지 다른 일이 뭐야? 이 풋나물 먹고 바위 끝 물가에서 노는 거 말고 그 나머지 다른 일은? 얘네가 자연 속에서의 즐겁고 소박한 삶이야. 그럼 그것과 다른 나머지 일은 곧 뭐냐면요. 속세에서의 부귀영화.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것들 하나도 안 부럽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법이 하나 있어요. 그 표현법이 뭐냐면 부러울 줄이 이시랴. 그 나머지 다른 일들이 부러워할 것이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시랴?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얘는 사실 진짜 물어보고 있는 걸까요? 진짜 궁금해서 그래? 그 나머지 다른 일이야 부러워할까? 라고 진짜 이 화자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는 다 안 부러워. 나는 자연 속에서 이 소박한 삶이 정말 행복해. 라고 이 마침표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난 부럽지 않아.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의문형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것.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서리법입니다. 서리법을 통해서 속세에 대해 미련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제2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2수는요, 결국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자연 속에서 즐기며 만족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2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4수를 볼까요? 누고셔 삼공도곤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누고셔는 누군가. 삼공도곤 낫다 하더니 삼공이 뭐냐면요. 예전에 이제 삼정승이라는 벼슬이 있었어요. 3명의 정승. 누구냐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얘네가 신하들 중에서 벼슬 중에서 왔다야 왔다. 1등이야 1등. 1등, 2등, 3등.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래서 얘네가 벼슬 중에서 가장 높은 벼슬, 세 벼슬인데요. 누군가가 삼공보다 낫다고 하더니 뭐가 삼공보다 나은 거야? 우리는 지금 얘가 하고 있는 얘기로 봐서는 자연이 삼공보다 낫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구나.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연이 삼공보다 낫다고 하더니 도고는 보다요. 보다. 만승이 이만하랴. 만승. 만대의 병거란 뜻으로 천자 또는 천자의 자리를 이르는 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개의 수레를 부리는 그런 황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자, 즉 황제를 우리가 만승이라고 하는데요. 이 만승이 이만하랴. 황제라고 한들 이만하랴. 이만큼 좋겠는가? 이만큼 좋겠는가? 자, 이것도 의문형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천자가 이만큼 좋겠니? 라고 물어보고 있지만 진짜 물어보기 위함일까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서리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좋겠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지만 천자, 황제도 자연보다는 좋지 않다. 즉 어떤 권력을 가지든 어떤 높은 자리에 있든 자연보다는 좋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마침표형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물음의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서리법이 되겠습니다. 이제로 헤어든 소부허유의 낙돛 략돛더라. 자, 요이는
먹먹하게 주격조사. 이제로 헤어드는 이제로 생각해보니 이제 생각해보니 소부 허유가 약도떠라는 영리한 거더라. 소부 허유가 누군데 영리하다는 거야? 소부 허유 오른쪽에 보시면요. 고대 중국의 인물들로 속세에 나서지 않고 자연을 벗삼아 즐기며 산 인물들입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그 자연을 벗삼아 살던 그 인물들이 참 영리하더라. 영리하더구나. 나도 그래서 그들을 본받아야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고사를 인용하고 있어요. 소부와 허유의 고사. 자, 고사를 인용한 이유가 뭐냐?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임천한흥을 비길 곳이 없애라. 임천한흥. 이게 바로 이 시의 주제어입니다. 주제어. 별 5개. 주제어. 주제가 되는 단어입니다. 임천한흥이 뭐냐?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한 흥취. 그래서 이 시는요, 즉 임천한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윤선도 마음속에 가득 찬 흥이 뭐냐? 임천한흥,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한 흥취가 윤선도 마음속에 가득 찬 흥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오른쪽 위에다가 이 파란색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선생님, 파란색 동그라미로 쳐놓은 시어들의 특징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산수관, 띠집, 보리밭, 풋나물, 바위끝, 물가. 자, 이 시어들의 공통점은 자연 속의 소박한 생활, 나타내는 소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속의 소박한 생활들을 나타내는 소재들을 사용함으로써 속세에 있고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 모론 놈들과 나의 어리고 하얌을 대조하면서 나는 속세의 가치 이제 필요 없다. 나는 자연 속에서 소박한 생활을 즐기겠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윤선도 시인의 만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제4수의 중심 생각은 자연을 즐기는 삶에 대한 자부심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만흥의 시상 전개 방식과 만흥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사자성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만흥의 시상 전개 방식은요. 일단 처음에는 자연과 속세의 대입을 이야기합니다. 자, 자연은요. 이상적 공간이에요. 화자가 지향합니다. 그리고요. 속세는요. 현실이에요. 현실인데 어떤 현실이냐면요. 이따 우리가 윤선도의 생애를 살펴보겠지만 이 현실은요. 윤선도한테 좌절감만 줍니다. 좌절감을 준 벼슬길. 이렇게 자연과 속세의 대립을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이 화자 어딜 택하냐면요. 자연을 택합니다. 자연에 귀의하는 것을 택합니다. 자, 그래서 자연에 귀의하는 것을 택함으로써 어떤 이야기를 하냐? 자기가 자연 속에 묻혀서 유유자적하게 사는 삶이 월등히 낫다는 가치관과 자부심. 그래서 자부심, 가치관 같은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 시의 시상 전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사자성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첫 번째, 띠집을 짓고 소박한 생활을 하는 것이 나는 즐겁다. 그래서 안빈낙도. 비슷한 말로는 안분지족도 있습니다. 자기가 뭐 좀 가난하고 소박한 생활을 해도 그게 내 분수에 맞고 내가 즐겁다라는 것이 안빈낙도와 안분지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핵심적인 사자성어 마지막에 하나 더 나왔었죠? 뭐 있었냐면 임천한흥도 있었습니다. 안빈낙도, 안분지족, 임천한흥 이 세 가지 사자성어가 이 시조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사자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사자성어가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만흥이라는 시조를 살펴보았습니다. 만흥은요, 전체적으로 자연 속에서 느끼는 화자의 한가한 흥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자기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소박한 생활을 즐기고 있다. 거기에 만족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참, 우리가 빼먹고 갈 뻔했어요. 윤선도 시인의 생애를 한번 살펴볼게요. 윤선도 시인은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호는 고산입니다. 치열한 당쟁으로 오랜 시간을 벽지의 유배지에서 보내면서 자연을 제재로 한 시조를 많이 남겼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윤선도는 평탄한 벼슬살이를 한 게 아니라 벼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유배당하고, 왜? 뭐 때문에? 당쟁, 당끼리 싸우는 것 때문에, 그놈의 당 때문에 이 윤선도는 벼슬에서 좌절을 많이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시 역시 이 벼슬길에서 끊임없이 좌절당하고 끊임없이 유배를 가야 하는 이러한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윤선도는 속세를 떠나서 자연에서 소박한 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10쪽으로 넘어가서 학습활동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작품 가를 감상하고 내용상의 특징과 작품의 주제를 알아보자. 작품 가가 뭐였냐면 수양산을 바라보며 라는 시조였습니다.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백이와 숙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그런 시조였는데요. 자, 그럼 1번,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화자가 백이와 숙제를 비판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백이와 숙제는요, 숙제에 대한 이야기는 중국의 고사,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백이와 숙제의 이야기를 왜 가져와서 굳이 얘네를 비판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이와 숙제는 본래 은나라 고죽국의 왕자였대요. 아버지가 죽은 뒤 서로 후계자 대기를 사양하다가 나라를 떠났어요. 그런데 은나라의 주왕이 폭정을 일삼자 그 신하였던 무왕이 그를 정벌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자, 주왕이 원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하인 무왕이 보니까 얘가 너무 정치를 개판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무왕이 끝내 새 왕조를 일으켰다는 걸 보니까 이게 성공한 것 같죠? 그런데 백이와 숙제는 무왕의 행위가 인의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여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있니? 라는 것입니다. 무왕이 신하였잖아. 주왕의 신하였는데 네가 어떻게 임금을 배신할 수가 있어?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라고 해서 반대를 했으나 무왕은 끝내 이 반정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거 왕 쫓아내는 거 어떤 상황이랑 좀 비슷하죠. 우리 이생규장전에서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 수양산을 바라보며 작가인 성선문의 생애에서도 아마 살펴봤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냐? 단종이 있었는데 삼촌인 수양대군이 단종을 쫓아냈던 그런 일이 있었죠. 얘도 반정. 자, 그랬을 때 백이와 숙제는 어떻게 했느냐? 이 두 사람은 주나라의 곡식을 먹기를 거부하고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어먹고 지내다가 굶어 죽었대요. 니네 밥은 먹지도 않겠어?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백이와 숙제. 지조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굶어 죽었대잖아. 그래서 굳은 절개를 대표하는 인물이거든요? 인물인데, 그럼 얘는 긍정적인 인물인 거잖아. 일반적인 시선으로는. 근데 화자는 백이와 숙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긍정적인 인물을, 일반적으로 긍정적이게 생각되는 인물을 왜 비판한 거야? 왜 비판했을까요? 자, 일반적으로 긍정적이게 생각되는 인물을 비판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비판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관심이 거기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지?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강조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 강조예요, 얘도. 신선한 표현이죠? 일반적으로 긍정적이게 생각되는 인물을 비판했으니까요. 신선하니까요. 주제가 강조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는 거죠. 자, 이거를 좀 풀어서 써보면요. 화자는 이를 통해서 자신이 더 굳은 지조를 지녔음을 강조하고 어린 조카를 밀어내고 왕이 된 수양대군 세조와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백이와 숙제를 비판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으로 긍정적이게 생각되는 인물을 비판을 함으로써 얘들보다 내가 더 굳은 지조를 가졌어. 나는 세조에 아주 그냥 고사리도 안 먹을 거야. 세조하고는 아무것도 같이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라는 것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입니다. 수양산에 담긴 중의적 의미를 파악해보고 일과 관련해서 작품의 주제가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자, 수양산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요, 백이와 숙제가 몸을 숨기고 고사리를 캐어먹던 요 수양산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세조의 원래 군호, 그 왕자일 때 이름이 뭐였어? 세조가 즉위하기 전 군호였던 수양대군. 아니 또 어떻게 이렇게 라임이 척척 들어맞아? 수양산, 수양대군. 아주 거의 그냥 쇼미더머니급이죠. 자, 이렇게 중의적인 표현 수양산을 씀으로써 어떤 주제를 강조하고자 하냐면요. 세조가 단종 내다버린 거, 단종을 폐위시킨 것에 대한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단종에 대한 충성을 지키려는 굳은 의지를 다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 작품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쓰는 동안 너무 기다리기 어려우니까 나타나게 할게요. 짠! 이렇게 두 가지가 작품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은 작품 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작품 나에 제시된 다음 시어들이 무엇을 형상화하는지 생각해보고 화자의 정서와 관련하여 어떤 효과가 있을지 말해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가 도대체 어떤 시주냐? 이화우 흩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 낙엽에 저도날 생각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한오매 라는 시조였습니다. 자, 그럼 이 시조가 어떤 시조였는지 다시 한번 읽어봤으니까 이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화우 추풍 낙엽 뭐였냐? 벚꽃이 비처럼 떨어지는 그런 날이고요. 그 다음에 추풍 낙엽이 떨어집니다. 봄에서 가을로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요. 시간적 거리를 드러냅니다. 자, 봄을 나타내는 시어가 뭐예요? 벚꽃이 비처럼 떨어지는 이화우입니다. 벚꽃이 떨어지는 때인 봄에 울며 잡고 이별한 임과 손잡고서는 울면서 이별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시간이 흘렀어. 언제가 됐냐면 추풍낙엽. 가을바람에 낙엽이 떨어지는 그런 가을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가을이 돼서 너도 날 생각하고 있니? 이렇게 아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조였습니다. 그래서 봄에서 갑자기 가을로 뛰어넘었잖아. 그래서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서 그동안 헤어질 그 당시, 이별했던 그 당시와 지금은 시간적으로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비와 낙엽 다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비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요. 낙엽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과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선생님 그건 중력 때문이 아닌가요? 하지만 우리는 문학이기 때문에 비와 낙엽은 모두 하강적 이미지다. 뭔가 떨어져요. 떨어지면은 좋은 감정은 아니죠. 뭔가 기분이 다운되고 뭔가 우울해지고 그런 느낌이다 라는 것이 하강적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천리 어디서 나왔냐면 이화우 떨어질 때 이제 이별을 해서 추풍낙엽에 너도 날 생각하니? 라고 아련하게 이야기한 다음에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리 무슨 뜻이냐면요. 임과 화자가 그만큼 떨어져 있다 라는 건데요. 천리가 도대체 얼마나 먼 거리냐 하면요. 천리는 약 400km예요. 약 400km. 근데 진짜 이미 어디 갔는지 알고 그 거리 하나하나 다 재서 야 우리 400km나 떨어져 있어. 그래서 난 너가 너무 그리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요. 임과 화자의 공간적 거리감을 과장하여 나타낸 그런 표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400km나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너랑 나는 그렇게 멀리 떨어진 것 같아 라고 지금 자기와 임 사이의 그런 공간적인 거리를 조금 과장, 이 정도 400km까지는 떨어지지 않았겠죠. 좀 과장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간적 거리감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공간적 거리감도 드러내는 시어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임과 나 사이에 뭔가 거리가 엄청 멀어요. 그렇다는 것은 뭔가 더 안타깝고 슬프고 임에 대한 그리움이 더 심화되고, 그래서 결국 이걸 몽땅 종합해서 우리는 어떤 효과라고 쓸 수 있냐면 이별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별의 정서에는 슬픔, 그리움, 안타까움 등등 이별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정서들을 심화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작품 다를 감상하고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와 시어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입니다. 작품 다는 방금 전에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던 만흥이 되겠죠. 1번, 자연 속의 삶과 속세의 삶을 드러내는 식구를 찾아보고 각 수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자, 1수에서 자연 속의 삶을 드러내는 식구 뭐가 있었냐 하면은 자연 속의 삶, 산수와 띠집이었죠. 산수, 띠집. 그러면 속세의 삶을 드러내는 식구는 뭐였냐 하면은 여기 그 모론 남들, 이게 바로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속세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론 놈들, 남들, 놈들, 어쨌든 남이든 놈이든 나는 아니라는 거죠. 중심 내용, 분수에 맞는 삶입니다. 그 다음 2수, 자연 속의 삶. 자연 속의 삶을 나타내는 거 뭐 있었어요? 보리밥 푼 나물, 밥의 끝, 물가. 그 다음 속세의 삶,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러울 줄이 이시랴, 뭐 이런 식으로 그 남은 일 하나도 안 부럽다 라는 말을 통해서 속세의 삶은 그 남은 여남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중심 내용은 뭐였냐 하면은 자연 속에서 즐기며 만족하는 삶이 최고다. 나머지는 속세의 삶 하나도 안 부럽다 라는 것이 중심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4수에서 속세의 삶, 첫 번째는 삼정승, 그 다음 두 번째는 만승. 삼정승은 벼슬, 최고 높은 벼슬, 그 다음에 만승은 황제, 천자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황제, 삼공 둘 다 높은 벼슬이기 때문에 속세에서 출세한 그런 삶들이고요. 그 다음에 임천하는 같은 경우에는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한 흥취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수에서 속세의 삶은 삼공, 만승이 바로 속세의 삶을 나타내는 그런 식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수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요. 삼공 만승 하나도 안 부럽다. 임천한흥이 짱이다. 자연을 즐기는 삶에 대한 자부심. 내가 짱이다. 다 황제 필요 없다. 삼정승 필요 없다. 자연 속에 소박하게 살아가는 내가 최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만흥이라는 시였습니다. 자, 그럼 1의 내용을 참고해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은 어떤 삶이느냐? 자, 1의 내용. 자, 이 화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화자는 속세의 삶이 부럽지 않음. 또 화자는 자연 속의 삶이 자신의 분수에 맞고 세속적 부귀영화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은 결국 어떤 것이냐? 결국 화자는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연과 자연 친화적으로 사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론 내시면 되겠습니다. 화자는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서 소박한 생활을 하는 그런 삶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이 만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4번을 한번 살펴볼게요. 작품 라를 감상하고 내용과 형식의 특징을 살펴보자. 1번, 각 장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고 각 장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해보자 입니다. 작품 라가 어떤 시냐면요. 창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라는 사설시조였어요. 그러면 이 작품 내용이, 중심 내용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초장, 중장, 종장. 중장이 상대적으로 엄청 길죠. 초장 내용 뭐예요? 초장. 창내고자, 창내고자, 가슴에 창내고자. 내 가슴에 창내고 싶다! 라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장에서는
고무장지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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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거를 통해서 창의 종류, 뭐 무슨 장지 창의 종류와 그다음에 요 창의 부속품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장은 이따감 하 답답할제면 여다져 볼까 하노라. 창을 열고 닫으면서 자기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뒤로 다시 돌아가서 중심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초장의 중심 내용. 창을 내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느냐? 창내고자 라는 식구를 반복하고 있고요. 답답한 방을 사방이 막힌 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 이 사방이 다 막혀있는 방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창이라도 내서 내 숨 쉴 구멍이라도 만들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친근한 일상적 사물을 열거하는 표현 방식을 통해서 창의 종류와 부속품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종장에서는 그래서 요런 창의 종류와 부속품들을 사용해서 창을 내가지고 가끔 내가 답답할 때면 창을 열고 닫아서 내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장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작품 라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작품 가에서 다와 비교할 때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형식적인 특징은 무엇이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생각해보자 랍니다. 자, 일단 어떤 형식적 특징이 있느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이 작품의 중장, 그리고 막 열거하는 창의 종류에 뭐가 있고 부속품 뭐가 있고 열거하는 이 중장이 길이가 어땠어요? 중장의 길이. 다시 뒤로 돌아가 볼게요. 중장의 길이 엄청 길죠? 엄청 길어요. 초장과 종장에 비해서도 길고요. 다른 시조도 이렇게 한 줄짜리인데 지금 얘만 중장이 지나치게 길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작품 가다와 비교할 때 작품 라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형식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즉, 작품 가다는 각 장이 2구씩 총 6구로 이루어짐. 이 반면에 이 작품은 중장의 길이가 평시조에 비해 길어요. 자, 그래서 이런 형식적 특징을 왜 사용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적 특징을 사용한 효과는 무엇이냐면요. 중장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평시조의 특징은 간결하고 정제된 아름다움인데요. 평시조가 지니는 이렇게 간결하고 짧고 정제된 아름다움 대신에 숨가쁘게 막 많은 말을 이어나가야 돼요. 뭣도 있고 그러면은 고모장지, 세장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적이, 수돌적이, 배목걸새, 크나큰 장도리로 뚱딱빠가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이렇게 빠르게 숨가쁘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읽는 거 보니까 어때요? 엄청 웃기죠? 얘가 그걸 노렸다는 겁니다. 익살스럽고 해학적인 어조가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형식적인 특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 형식적인 특징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의 길이가 평시조에 비해서 길어지면서 익살스럽고 해학적인 어조가 느껴진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212쪽으로 넘어가면 감상 모으기 마지막 문제입니다. 5번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작품 가부터 라까지 쭉 살펴봤는데 작품 가, 라를 정리해보자는 거예요. 이걸 왜 정리하냐? 조선시대 시조의 전개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전개양상이 어떤지 한번 각 시조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의 시는요. 성산문이 지었었죠. 성산문이 누구였어? 그 단종이 왕이었을 때 사대부였던 사람이에요. 좀 높은 신분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사대부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썼냐면 그 단종이 폐위됐지만 나는 단종에 대해서 지조를 지키겠다. 굳은 절의와 지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형식은 뭐냐면 평시조였습니다. 나는 어떠냐? 나는 누구예요? 나의 작가. 나의 작가는 조선 중기의 기녀인 계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녀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
이별한 임에 대한 그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시조는 평시조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평시조가 뭐냐 하면은 아까 뒤에서 살펴봤던 요 각 장이 2구씩 총 6구로 이루어진 간결하고 정제된 아름다움을 지니는 시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 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장에 2구씩 배치되어 있는 그 시조를 우리가 평시조라고 하고요. 시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자, 그 다음에 다번. 다번의 작가 누구였어요? 윤선도. 윤선도도 벼슬 하던 사대부였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근데 이제 당쟁에 계속 휘말리다 보니까 나 이제 질렸어. 속세 질렸어. 어디로 떠나겠어? 자연으로 떠나겠어. 자연을 벗하고 사는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얘는 특이하게 평시조 아닙니다. 얘는 연시조예요. 왜 연시조냐? 아까 제1수, 제2수, 제4수 써져 있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얘는요. 1수부터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3수도 생략되어 있지만 3수도 있어요. 제6수까지 총 6수의 시조가 연달아서 이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시조라고 합니다. 여러 수의 시조를 이어서 한 시조로 만든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연시조라고 할 수 있어요. 얘는 이 만흥이라는 시조는 바로 연시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라번. 라번은 창내고저 창내고저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시조였어요.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서민이 지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삶의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이거는요. 서민이 해학적이고 자유로운 감정을 이야기하는 사설시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표 도대체 왜 채웠냐 하면은 이렇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조선시대의 시조의 전개 양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이제 여기가 조선 전기, 조선 후기라는 건데요.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흐르면서 4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시조의 작자층이 확대돼요. 맨 처음에는 4대부들만 시조를 지었어요. 하지만 기녀도 시조를 짓고 더 나아가 서민까지 시조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시조의 작자층이 확대가 되었고요. 시조를 짓는 사람이 확대가 됐고 그 다음에 내용이 다양해집니다. 맨 처음은요. 주로 굳은 절이와 지조, 임금에 대한 충성 이런 것들만 이야기했다면요. 점차적으로 임에 대한 그리움도 이야기하고 자연을 벗하고 사는 즐거움도 이야기하고 삶의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점차 다양해졌어요. 얘들이 왜 맨 처음에는 임금에 대해서만 얘기했느냐? 얘들이 맨날 하는 일이 뭐야? 임금에 대해서 충성하는 일밖에 없잖아.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만 하다가 점차 내용이 다양해졌다라는 것이 시조의 전개 양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형식의 변화도 이루어집니다. 형식의 변화 어떻게 이루어졌어? 맨 처음에는 3장 6구의 평시조 형식만 나타났다면 이제 이런 평시조가 여러 개가 합쳐지면서 연시조 형식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중장이 길어지는 사설시조 형식도 나타났다. 그래서 좀 형식이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이 조선시대 시조의 전개 양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 조선시대 시조의 전개 양상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감상 다지기 문제입니다. 6번이고요. 다음 작품을 감상하고 조선시대의 고시조와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고시조의 어떤 점을 계승하는지 말해보자. 이 작품은요. 이이승 시인의 벽공이라는 시입니다. 벽공은요. 푸를 벽, 빌공 해서 푸른 하늘이란 뜻이에요. 언제 이제 하늘이 가장 푸르르냐면 보통 가을에 하늘이 가장 높고 푸르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벽공은요. 가을 하늘의 맑고 깨끗함을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예찬하고 있는 뭐냐면 현대시조예요. 현대시조.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지어졌던 고시조와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고시조에서 어떤 점을 계승해서 현대시조로 발전했는지를 말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 한번 살펴볼게요. 손톱으로 툭 튀기면 쨍하고 금이 갈 듯. 자, 쨍하고 금이 가는 것. 보통 우리는 쨍하고 금이 간다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유리가 떠오릅니다. 유리. 그래서 이 유리에다가 뭐를 빗댄 거냐면 가을 하늘의 맑고 투명함을 유리에 빗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을 하늘이 이렇게 맑고 투명한 것을 유리에 빗대어서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새파랗게 고인 물이 만지면 출렁일 듯. 물이 새파랗게 고였대요. 자, 새파랗게 고인 물의 원관념 뭐예요? 그쵸? 파란 가을 하늘이죠. 지금 파란 가을 하늘을 새파랗게 고인 물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을 하늘이 원관념이 되겠고요. 만지면 출렁일 듯. 저렇게 청정무구를 들이우고 있건만. 자, 청정무구. 이게 이 시의 주제어가 되겠습니다. 청정무구가 뭐냐면요. 맑고 깨끗하여 더러움이 없음이란 뜻인데요. 가을 하늘이 이렇게 맑고 깨끗해서 더러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마지막에 들이우고 있건만. 보통 하지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반대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하늘은 저렇게 청정무구 맑고 깨끗한데 하지만 하고 끝나요. 자, 이런 표현 방법은요. 어떻냐면 독자에게 여운을 남깁니다. 하지만 뭐 어땠다는 거야? 가을 하늘과는 달리 뭐는 깨끗하지 못하다 라는 거냐면요. 여기 주제에 나와 있듯이 인간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가을 하늘과는 달리 인간사는 깨끗하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있건만 하고 끝나는 것은 여운을 남기는 표현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시에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대요. 어떤 감각적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손톱으로 툭 튀기면 쨍 하고 금이 간대요. 툭, 쨍. 지금 다 어떤 표현이 사용되고 있냐면 청각적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쨍, 툭, 이거 다 소리죠? 그리고 금이 간대요. 금이 가는 거 눈으로 보입니다. 시각적 이미지도 사용되고 있어요. 새파랗게 고인 물이 만지면 출렁일 듯. 자, 새파랗게 고였대요. 시각적 이미지 사용되고 있고요. 만지는 거 촉각적 이미지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가을 하늘이 맑고 푸르름, 맑고 깨끗함을 예찬하고 있는 현대시조가 벽공이라는 시조였습니다. 자, 그럼 벽공의 갈래와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벽공은요, 현대시조고요. 감각적 이미지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감각적이고, 묘사적 가을 하늘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가을 하늘 만지면 출렁일 것 같고, 툭 튀기면 쨍 하고 금 갈 것 같고, 그림이 그려지듯이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영탄적입니다. 감탄하고 있어요. 예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재는 가을 하늘 푸르르고 맑고 깨끗한 가을 하늘이고요. 주제는 아까 살펴봤듯이 가을 하늘의 맑고 깨끗함에 대한 예찬, 그리고 인간사에 대한 안타까움, 얘네 두 개를 지금 대조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조. 그럼 벽공의 특징도 한번 알아볼까요? 특징 3가지입니다. 짠! 첫 번째는요, 맑고 깨끗한 하늘을 인간사와 대조하고 여운을 준다. 이건 아까 살펴봤었죠. 인간사와 대조하고 여운을 준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좀 중요해요. 초장, 중장, 종장을 연으로 나누어 쓴 구별배행 시조임. 자, 보통 평시조를 예로 들어볼게요. 평시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평시조는 왼쪽 아래로 보세요. 평시조는 장별배행 시조입니다. 이렇게 3줄로 되어 있으면 한 행당 한 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초장, 중장, 총장, 이런 식으로 한 행에 한 장이 들어가요. 근데 이 시조는 어떻냐 하면은 보통 한 장은 2구로 이루어진다 했어요. 그래서 평시조 3장 6구의 시조라고 했는데 이 2구를요 한 행당 한 구를 배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초장이고요. 얘가 중장, 얘가 종장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 평시조에서는 한 장이 한 행에 배치되어 있던 반면에 여기선 어때요? 두 행이 한 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행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1구, 2구. 구가 한 행에 배치되어 있다라는 것이 바로 구별배행 시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청각적 심상, 시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등 감각적인 수법들이 엿보인다. 감각적 이미지들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고시조와의 차이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시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3장 6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입구가 한 장을 이룬. 그런데 현대시조는 어때요? 1구가 하나의 행을 이룸. 그래서 얘를 장별배행 구조라고 했고요. 얘를 구별배행 구조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고시조는요, 제목이 없어요. 제목이 보통 없습니다. 보시면 뭐 수양산을 바라보며도 그렇고 이화후 훗브리지도 그렇고 제목이 딱히 없었어요. 그런데 제목이 있는 거 작품 딱 하나 있었죠. 뭐 있었냐면 연시조 만흥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시조 빼고 연시조를 제외하고는 제목이 보통 없는데요. 이 작품 벽공은요,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현대 시조라 하느냐? 현대 시가 아니라 왜 시조라 하느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종장의 첫 음보가 삼음절이다. 자, 한번 볼까요? 종장의 첫 음보 삼음절이죠. 저렇게. 자, 그러면 평시조에서는 과연 어땠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평시조도 보면 종장의 첫 음보 비록에, 그 다음에 이화후 훗브릴제도 종장의 첫 음보 천리에, 그 다음에 아까 연시조도 만흥도 아마도 그남은 다 삼음절로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착자비상의 사설시조 창내고자 창을내고자도 이따감이라는 삼음절로 첫 음보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종장의 첫 음보가 모두 다 삼음절로 시작하고 있었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요, 사음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음보를 이루는데 사사조 혹은 삼사조로 사음보를 유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나눠볼게요. 손톱으로 툭 튀기면 쨍하고 금이 갈 듯, 새파랗게 고인물이 만지면 출렁일 듯, 저렇게 청정무구를 들이우고 있건만. 여기서 살짝 뭐 3, 5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긴 하지만 이거는 종장의 첫 음보를 삼음절로 해야 된다는 법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형태이고, 나머지는 다 사사조 아니면 삼사조를 아주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고시조에서 계승한 점도 있는 반면 고시조에서 더 발전시켜서 고시조와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도 있다. 그게 바로 현대시조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6번을 풀어본 목적이 달성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만흥 시조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학습활동까지 모두 풀어본 다음에 그리고 현대시조, 고시조가 과연 어떻게 발전을 해서 현대시조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대면 수업에서는 시조 4편 학습지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뒷장을 넘겨서 시조 4편 감상을 마치며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안녕!